네, 비트코인이 조금 더 곧장 반등세를 보여주기를 바랐지만 다시금 10만 9천 달러 주변에서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2% 수준의 후퇴 상황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 알트 대장들도 주요 지지라인 사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게 인플레이션 상황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서 조금 더 잘 움직여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는데 특히나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중동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를 하방 압력을 때려버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서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시장에는 나름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동 리스크가 우리의 마음이를 다소 짜증나게 만들긴 하지만 사실 전반적인 환경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과거 한때 9%까지 폭등했었다가 정말 악몽의 인플레이션 국면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걸 뒤로하고 꾸준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에 그쳐서 연준의 목표치 2%에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2.8%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물가마저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급등했던 물가를 떠올려 보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불길은 크게 진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꺾이면서 연준은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진짜 너무 서서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연방기금 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에서 동결된 상태이고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번 6월 FOMC에서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5명 가운데 103명의 경제학자가 6월 동결을 전망했고 대략 55%는 올해 3분기 빠르면 9월부터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의 금리 선물 가격도 이런 9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은 급한 불은 껐으니까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10번이나 금리를 내렸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내렸다 라고 강조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의장을 대면한 자리에서도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라며 실명을 거론해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정책금리를 3.25에서 3.5% 수준으로 당장 내려야 한다는 건데 이런 급진적인 요구가 이례적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정책금리를 3.25에서 3.5% 수준으로 당장 내려야 한다는 건데 물론 연준의 입장은 상당히 완강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 지표만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배경에는 경기 부양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규모 감세 그리고 지출 확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10년 동안 2조 4천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노리는 겁니다. 반면 이런 재정 폭주는 국가 부채를 급증시켜서 연준이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딜레마도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는 지난 4월 모든 수입품에 일괄 10% 관세를 때리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는데 아직은 그 효과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유동성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는 호재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준의 긴축 완화 기조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 1BTC 가격이 드디어 10만 달러를 돌파했고 지금도 11만 달러 주변에서 사상 최고가 부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대호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시장 내부 심리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참가자들이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 심리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펀딩 레이트, 펀딩비입니다. 펀딩비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서 무기한 선물의 가격을 현물 시세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롱과 숏 포지션 간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자금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장의 롱 세력이 우세하면 펀딩비가 양수로 설정돼서 롱 포지션 보유자가 숏 포지션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숏 세력이 우세하면 펀딩비가 마이너스, 음수가 돼서 숏이 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펀딩비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여부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비트코인 펀딩비의 흐름은 어떨까? 다소 놀랍게도 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치는 와중에도 펀딩비는 과열되지 않고 매우 차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펀딩비는 지난주 하루 단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고 주간 평균으로도 겨우 1.3% 정도의 미미한 플러스에 그쳤습니다. 이건 시장의 롱 포지션의 이자 부담이 거의 없었다라는 건데 보통 이런 낮은 또는 마이너스의 펀딩비 상황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저점 부근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과열 정점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 펀딩비가 계속 높게 플러스 양수를 기록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낙관에 빠져있지 않고 오히려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중한 심리 상태는 역설적으로 추가 상승 압력이 남아있다라는 그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자 과열 심리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는 국면은 거품 위험이 낮고 오히려 호재가 발생하면 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9만 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졌을 때도 11개 주요 거래소의 펀딩비가 일제히 플러스 값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이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기꺼이 이 펀딩비를 부담하면서 비트코인에 베팅을 했고 이건 곧 시장의 회복 모멘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때보다 가격이 높은데도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펀딩비는 오히려 낮아진 수준이다 보니까 적어도 투자자들이 들뜬 상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상승장의 특징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심리지표인 공포탐욕지수, 거래소의 안전자산 보유율 등도 비슷한 상황을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탐욕이나 포모에 시장이 물들기보다는 오를 만큼 몰랐나 아니면 조심해야 하나 이런 경계와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요즘같이 펀딩비가 낮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기는 오히려 시장에 에너지가 더 남아있다는 신호라며 비트코인은 부정적 펀딩 상태에서 정점을 찍은 적이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레이더들의 심리는 신중한 낙관론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가격은 높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낙관에 취해 있는 건 아닌 어딘가에 여지를 남겨둔 그런 상태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동안 큰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발걸음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동향은 최근 몇 달 동안 비트코인 ETF로 거대한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승인된 이후 기관들은 규제된 틀 안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얻었습니다.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이 통로로 2029년 5월에만 무려 58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관들은 왜 다시 비트코인에 주목을 할까? 먼저 거시 환경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유하자라는 움직임이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ETF를 허용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열어주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이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수록 금과 비트코인처럼 희소성 있는 자산에 투자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최근에 대규모 ETF 자금 유입은 그런 매크로 해지 수요와 맞물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규제 환경의 개선과 시장 인프라의 성숙입니다. 2024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가 진척되면서 기관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접 비트코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 계좌를 통해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ETF는 기관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커스터디 리스크나 규제 이슈 때문에 꺼렸던 연기금, 자산운용사들도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투자 접근성 향상이 결국 새로운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신뢰 회복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암호화폐 업계에 크고 작은 악재들이 있었고 1분기에는 기관 자금이 다소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한때 조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8만 달러 밑에서 다시 10만 달러를 회복하는 저력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을 한 달 동안 지켰다. 이런 점이 포착이 되면서 시장 신뢰가 되살아나는 것 같고 그동안 관망하던 기관들이 다시 뛰어들게 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서 지금 들어가야 늦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 5월의 ETF 자금 급증은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금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흥미롭게도 비트코인에만 돈이 몰린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 ETF에도 5월 한 달 동안 5억 6,400만 달러의 순유입이 이루어져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유입액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디파이와 스마트 컨트랙트 등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성에 기관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최초의 레버리지 이더리움 선물 ETF까지 출시가 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전략적 베팅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기관 자금이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글로벌 메가뱅크들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한때 비트코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서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같은 실물 화폐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테더 아니면 USDC 같은 민간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통 금융권, 그것도 글로벌 최상위권 은행들이 직접 자기들 이름을 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은 USD 코인버터블이라는 이름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과 솔라나 체인 위에서 발행되고 7월부터 공개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미 2023년에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기반 토큰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겁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측은 시장의 규제를 준수하는 은행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다라고 밝혔는데 실제 이번에 발행되는 코인 버터블은 EU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 규제 아래서 전자화폐 토큰으로 분류돼서 엄격한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테더같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민간 코인과 달리 자산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내세워서 기관들과 기업 고객을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보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를 포함한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달러 기반 디지털 토큰을 만들고 이를 위해서 미국 은행 간의 표준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개념 잡는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미국 4대 은행들이 손을 잡고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소식만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행들까지 별도 컨소시엄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행권 전체가 스테이블 코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렇다면 왜 앞다퉈서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고 있는 걸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제와 송금의 판도를 바꾸는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전통적인 은행망을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 어디로든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금융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도 디지털 달러 전달이 수월해집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칫 방심하면 테더나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달러 결제망을 잠식할 수도 있고 그럼 은행들의 존재감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은행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확보한다라면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을 자신들이 쥐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달러의 토큰화 경쟁이 막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2025년 현재 금융시장은 겉보기에는 잔잔해 보여도 속으로는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꿈틀대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비트코인과 ETF, 그리고 은행들의 움직임까지 일련의 흐름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변화는 단기 이슈로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자산시장 지형을 바꿀 메가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에서 기관 머니의 유입과 금융 인프라의 토큰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건 곧 이 새로운 불마켓의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기존 틀에 갇혀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공부와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의 겉모습, 단기적인 시세 흐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속 깊은 이런 내러티브, 흐름을 통찰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전 사이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